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솔로로 지내다가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다시 솔로가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랫동안 혼자라는 외로움이 늘 있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저는 제 가족을 꾸리고자 결혼을 선택했어요. 내 가족이 생기면 외로움은 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더더욱 뼈저리게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끝을 냈고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어요. 저는 44살쯤에 결혼을 했는데요. 초혼 나이치고는 꽤 늦은 편이죠.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도 아니고 확고한 비혼주의라서 일부러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마음 잘 맞는 사람 있으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나 상황에 떠밀려 억지로 꼭 할 필요는 없다 정도가 제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일명 골드미스라고도 불렀고 저 정도의 재력이면 굳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군요.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길래 그런 얘기를 듣냐고요? 저는 할아버지가 공장 임대업을 하셨는데요.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저한테 다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공장 부지 및 공장 건물 임대 수입이 매달 들어왔는데 들으면 다들 놀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매달 받으며 사니까 돈 걱정 없고 아쉬울 것도 없겠다는 소리도 잘 들었고 저도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해하며 밝고 활발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 상처 없고 결핍 없는 사람은 없다고 금전적으로 풍족하고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것 같은 저도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서글픔 같은 건 늘 존재했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한 번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그 슬픔과 빈자리가 몹시 클 텐데 저는 한 번에 두 분이 다 돌아가시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죠. 그나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라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서글픈 일이라면 또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 그만큼 슬퍼하거나 그리워할 것도 적겠지만 또 한편으론 그래도 그리워하고 추억할 만한 부모님과의 추억조차 없다는 거니까요.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저는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많이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인 줄 알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아빠로, 할머니를 엄마로요. 좀 더 크고 나서 부모님이 사고로 한꺼번에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조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큰 충격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 크게 슬프지도 않더군요. 그냥 나는 부모님이 없구나 실감이 될 뿐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족함 없이 해주셨지만 저에게는 늘 불쌍하다, 부모가 다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다더라, 부모 복이 없다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위축이 될까봐 더더욱 밝고 쾌활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0대에 엄마 같던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12년 뒤에 아빠 같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일한 손주인 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고 가셨기에 돈은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나는 이제 가족이 없구나, 나는 이제 혼자구나 라는 지독한 외로움도 느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행여나 혼자가 된 손녀가 사기꾼들한테 끼어서 재산까지 다 날리고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많으셨고 그만큼 살아생전 당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야무지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고 맹세했죠. 제가 재산이 많다 보니 할아버지 말처럼 소위 똥파리도 엄청 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행동했고 사람한테 속지 않도록 늘 경계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연애도 많이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나한테 다른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 거면 어쩌지 라는 경계가 늘 있었던 거죠. 그래도 혼자서는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배우러도 많이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을지언정 연애는 별로 안 해봤고 했다 해도 짧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집, 부유한 재산, 자유로운 시간 등 저에게 주어진 게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본인한테 없는 것을 굳이 찾아내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서 바쁘게 살다 보니 괜찮았지만 40살이 딱 넘어가니 외로움이 부쩍 커지더라고요. 가정 이뤄서 남편이랑 아이랑 시간 보내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뭐든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기억도 안 날 만큼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내 가족이 갖고 싶다라는 열망은 갈수록 점차 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내 가족도 꾸리고 싶고요. 그렇게 한창 그런 열망이 들 때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저에게는 더욱 쉽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 남자를 만나게 됐던 건 그때 당시 다니던 러닝 동호회에서였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이성미고 저보다 3살이 어린데 성격도 좋고 마음도 잘 맞아서 계속 잘 지내왔죠. 그 후배는 결혼은 했고 딩크라서 아이는 없는 상태였고요. 성미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성격이고 늘씬하고 예뻤어요. 그런 성미가 운동할 겸 같이 러닝 동호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역시나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던 저는 알겠다며 성미를 따라 참석을 했죠. 그곳에는 러닝 크루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나이도 다양하고 이미 친하게 지내는 무리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죠.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김연호고 저보다 7살이 어렸고 회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중소기업이라고 했고요. 제가 눈꼬리가 처진 서글서글한 인상을 좋아하는데요. 그 남자가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저에게는 꽤 호감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꽤 났기 때문에 이성적인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오히려 저에게 꽤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안부 연락도 자주 하고 운동 후 회식할 때는 일부러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요. 같이 술을 마시면 제가 먼저 택시를 불러서 가게 되면 그 택시 차 번호를 찍어서 꼭 저에게 보내주고 집에 가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잘 들어갔는지 속은 많이 안 불편한지 일일이 묻고요. 오랜만에 남자가 그렇게 챙겨주는 걸 겪다 보니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냥 원체 성격이 다정한 사람이고 남들한테도 이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러닝 동호회를 다니는 성미에게 물어보니 자기랑은 동호회에서 만나서 노는 거 말고는 따로 전혀 연락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성미는 유부녀라서 조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기엔 성미도 친하게 지내는 남자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연호하고는 따로 연락하거나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미는 저에게 연호가 언니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연호가 비록 나이는 좀 어려도 성실하고 괜찮은 남자 같은데 잘 좀 만나보라는 얘기도 하고요. 저는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데 뭘 잘해보겠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성미는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대수냐며 잘 해보라고 설레발을 자꾸 치는 겁니다. 저는 저 혼자 김칫국 마시는 것 같아 민망했고 걔가 그냥 친절한 성격이니까 그런 거지 다른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남자는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자기 스타일이고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이 있었답니다.
자기는 회식 같은 거 잘 참여 안 하는데 저 때문에 일부러 다 참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너보다 7살이 많은 거 알지 않느냐 했더니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서로 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면서 그냥 제가 좋답니다. 연하남의 저돌적인 고백에 저도 마음이 혹했죠. 사실 여태까지는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에게 철벽도 많이 쳤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아니라 제 돈을 보고 좋아하는 거면 어쩌지 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러닝 동호회에서는 딱히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았기에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두루두루 친하게는 지내고 간단하게 서로의 직업이나 나이 정도는 물어볼지언정 깊게 아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남자가 제 돈이 아니라 그냥 저 자체를 좋아한다고 믿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계했겠지만 그 남자에게는 그냥 마음이 풀어졌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제가 괜히 그 남자의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 고민을 성미에게 얘기했더니 성미가 그러더라고요. 언니도 연옥 씨가 좋은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근데 뭘 망설여. 막말로 연옥 씨가 언니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어, 뭘 하자고 했어. 왜 언니 혼자 지레 겁먹고 발 빼려고 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만나봐. 근데 연우도 나이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될 텐데. 아,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해. 그리고 언니랑 잘 만나다가 결혼도 하면 되지. 언니 이럴 때 보면 완전 못쏠 같다니까. 복잡한 생각 말고 서로 꿀리면 한번 만나봐. 결혼 안 한 미혼 남녀끼리 서로 만난다는데 문제 있어? 나도 연호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 보기엔 꽤 괜찮은 남자 같아. 언니한테도 진심인 것 같고. 잘 좀 해봐, 응? 언니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렇게 후배의 적극적인 푸시를 받으며 그 남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친은 저를 굉장히 많이 배려해주고 사랑해주었어요. 게다가 저랑 취향이며 성격도 너무 잘 맞았죠. 이런 게 천생연분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았고 그렇다 보니 저는 운명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만 많지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저를 그 여우 같은 인간이 작정하고 맞춰주면서 꼬신 거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왔고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남친은 그런 건 중요치 않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개의치 않아 하셨다고 먼저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나이니 배경이니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다면서요. 남친은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 하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다 저를 환영해 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만나보니 남친이 너무 좋아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마음속에 오래된 그 외로움을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친이 결혼을 하자고 할 때 좋다고 했고 부모님 소개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친네 부모님은 굉장히 수더분한 인상이셨어요. 아버지는 퇴직 후 따로 일을 안 하신다고 했고 어머니는 건물 청소일을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실질적인 가장이신 거죠. 걱정 많이 했는데 남친네 가족들 모두 저에게 잘 대해줬고 특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 안타까워 해주시고 가슴 아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연우랑 결혼하면 우리가 가족이고 부모라고 생각하라면서 우리도 너를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예상외의 한대에 저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죠. 그렇게 가족들과 왕래도 하게 되면서 친하게 지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연락이 잘 안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고 갑자기 잠수를 타니 헤어지자는 뜻인가 싶어서 너무 초조했죠.
3일째 되던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남친이 있는 곳을 찾아갔죠. 그렇게 저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남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자고는 했는데 사실 내가 이러는 거 다 내 욕심은 아닌지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무슨 욕심? 나 자기랑 진짜 결혼하고 싶고 단란한 가정 꾸리고 싶고 자기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있거든. 근데 내가 결혼을 하기엔 너무 부족한 놈 같아. 어떤 부분이? 아빠 퇴직하시고 퇴직금 모아서 장사를 하셨어. 근데 잘 안 됐고 퇴직금도 다 날리고 빚도 좀 졌지. 그래서 엄마가 청소를 나가기 시작했고 집에 돈이 별로 없다 보니 내가 생활비를 여지껏 전적으로 댔어.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버는 돈 그저 그렇잖아. 그 돈으로 생활비를 다 냈으니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은 별로 없었어. 자기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자고는 했지만 문득 내가 너무 염치 없고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난 또 뭐라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결혼해야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나는 그런 점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지. 결혼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하면 돼. 사는 집도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계속 살면 되고. 뭐가 문제야? 그런데 남친은 우물쭈물 그러더라고요. 실은 엄마랑도 얘기 많이 했는데 엄마는 이제 결혼하면 알아서 하시겠다고. 더 이상 생활비 줄 필요 없대. 근데 내가 장남이고 집 사정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엄마도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알고 동생도 지금 취업 준비생이라 내가 그런 걸 알고도 나만 행복하자고 모른 척 할 수가 없거든. 미안해 자기야. 자기한테까지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남친은 진심으로 미안해했는데 저는 괜찮다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할 건 전혀 없었어요. 저도 돈이 없다면 남친의 그런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고 남친이 버는 월급으로 시댁을 계속 도와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이해한다고 좀 더 여유 있는 쪽이 뭐든 하면 된다고 그랬죠. 신혼집은 제가 살던 데에서 했고 따로 혼수도 마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대랑 건조기 정도만 남친이 드리기로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기로 했죠.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은 거의 다 제가 부담했고요. 그리고 남친에게 결혼 후에도 남친 월급으로 시댁에 생활비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도 다 가족이고 또 저에게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니 저도 그만큼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때부터 그 집 식구들은 본격적으로 티를 내더군요. 어리숙한 호구 하나 잡은 티를 말이죠. 어머님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다니시던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몸이 아프면 당연히 그만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죠. 남편이 버는 월급은 몽땅 시댁 생활비로 쓰여져서 저는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의 월급은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결혼 전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불만은 없었고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일을 그만두신다던 어머님은 그때부터 못다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운동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분들도 만나러 다니고 백화점도 다니고 파크 골프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너무 집에만 있는 것보단 그렇게 운동도 하고 다니시는 게 허리에 더 좋을 거라면서 골프웨어 옷도 여러 벌 사드렸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본격적으로 저를 털어먹을 준비를 하더군요. 시동생은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시동생이 들어가려는 회사는 희한하게도 차가 한 대 있어야 한다더군요. 영업 관련한 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차가 필수랍니다. 저희 남편한테 자차 없으면 그 회사 못 다닌다고 징징거렸고 어머님까지 남편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보기에는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편이 아니라 저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결국 시동생 차도 한 대 뽑아주었습니다. 국산 승용차로 뽑아줬고 어머님도 고맙다고 막 그러셨죠. 그때부터 뭐 필요한 게 있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어머님이 친구분들 만나는 모임에 저를 부른 적도 있어요. 말은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다는데 은근 식사한 거 제가 결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시더라고요. 어머님 체면도 있으시니 제가 결제를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 친구 한 분이 아휴 역시 돈 많은 며느리 얻는다고 자랑하더니 뭐가 달라도 다르네. 부럽다 야.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내가 언제 그런 자랑을 해. 얘는 사람을 착각했나 보네.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 누가 쟤한테 술 줬니?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돈 많은 며느리 얻는다고 자랑을 하셨다니요.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지만 남편과 연애할 때 굳이 저의 금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머님도 그저 제 자체가 좋아서 환영한다고 하셨지 저희 집 재산 수준 같은 건 모르시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어머님 친구분의 말이 묘하게 귀 언저리에서 맴돌더라고요. 그 후에도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월급은 몽땅 시댁에 드리기 때문에 남편 필요한 거 사거나 사회생활할 때 쓰라고 제 카드를 남편에게 하나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 값이 점점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반에는 남편 회사에서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주유하고 필요한 데만 주로 썼거든요. 그런데 점차 마트, 아울렛, 홈쇼핑 등 남편이 쓴 게 아닌 것 같은 지출 내역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시댁이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월급은 통째로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게 모자라서 남편 카드를 더 쓰시는 건가 싶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초반 몇 달은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4, 50만 원 더 쓰시는 거니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 달 지나갈수록 카드값은 점차 많아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몇백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자기야, 우리 카드 어떻게 했어? 우리 카드? 내 지갑에 있지. 카드값 봤어 이번에? 엄청 나왔던데? 아, 가만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쓰신 것도 꽤 되는 것 같아서 카드를 혹시 어머님께 드린 건가 싶어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한 번씩 뭐 이런 거 사달라 저런 거 사달라 전화할 때가 있어서. 자기 월급 어머님한테 다 드리잖아. 내 월급으로 세 식구 살기에는 사실 좀 빠듯하니까. 엄마도 요새 취미활동 하시느라 돈도 많이 나갈 테고. 도련님도 취업하셨잖아. 아직은 뭐 정규직이 아니라서 돈을 다 받는 건 아닌가 봐. 또 조금 벌어봤자 그거 다 지한테 다 쓰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정규직도 아닌데 왜 차를 사라고 해? 엄밀히 말하면 사라고 한 게 아니라 자차가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했던 거지. 내 동생이 그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차가 있다고 면접 때 거짓말 했던 거고.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회사도 있나 보지. 자기는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세상에 다양한 회사가 있다는 건 모르잖아. 라면서 살짝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당신 월급 통째로 어머님에게 다 드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카드에서 이만큼이나 더 쓰시고.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저한테 늘 잘 웃고 잘 맞춰주는 사람인데 그 순간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 그래? 아니 근데 우리 엄마가 뭐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가족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좀 쓴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자기 돈 많잖아. 일명 조물주의 건물주 아니야 자기가. 그것도 그 큰 공장 임대료를 매달 따박따박. 따로 직장 생활 안 해도 그만한 돈 매달 들어오는데 가족끼리 좀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말인즉슨 너는 임대료 받으면서 쉽게 얻는 돈인데 가족끼리 나눠서 좀 쓰면 안 되냐 이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등골이 쭈뼛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 건들거려서 그랬는지 평소와는 너무 달라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드값으로 한마디 했다고 오히려 서운해하는 겁니다. 황당한 기분으로 얘기했죠. 자기야, 그건 아니지. 자기 월급 통째로 시댁에 드린다고 한 거, 그것도 와이프 입장에선 사실 쉬운 결정 아니잖아. 그럼에도 자기 위해서 또 어머님 아버님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그러면 어머님이 자기 월급 안에서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 나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 그리고 이 카드는 내가 자기 돈 없으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따로 준 내 카드잖아. 근데 그것까지 어머님 아버님이 쓰시는 걸로 하면 안 되지. 제 말에 남편 표정이 엄청 굳어지더라고요. 그게 아까워? 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쓰는 게 아깝냐고. 아깝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써봤자 어차피 자기는 매달 임대료 받을 거고 자기 버는 거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니잖아. 언제는 우리 엄마 아빠를 가족으로 생각하겠다더니 그냥 말뿐이었던 거야? 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제가 어이가 없어야 하고 제가 화가 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너는 잘 버니까 그 정도는 내도 되지 않느냐는 말로 오히려 남편 본인이 더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엄마가 뭐 사달라고 해도 자기가 거절하겠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되묻더라고요. 좀 협박하는 식으로 말하니 황당했지만 일단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는데 다음날 남편은 아예 카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말하고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내내 혼자 누워서 유튜브나 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9시도 안 됐는데 그냥 방에 들어누워서 자버리고요. 의도적으로 저와 얘기를 하지 않으려는 게 보였죠. 유치하게도요. 저한테 늘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딱 그 일을 계기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기막히기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군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남편에게 다시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카드. 됐어. 불편하잖아. 월급도 다 보내버려서 없을 텐데. 됐다니까. 밥 굶으면 되고. 유치하게 왜 그래. 여기 카드. 나한테 줄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들고 다녀. 그 말에 남편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응?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 다 자기를 아주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생각해. 그건 느껴지지? 뭐. 가족한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돈 나는 안 아까워. 그래서 엄마가 생활비 달라고 했을 때도 다 드릴 수 있는 거고 돈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돈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긴 한데 자기는 사실 가족 없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고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 나는 그런 것도 이해해. 라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쓰는 걸 아까워한다는 뜻이었죠.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돈은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또 아껴야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생활비로 이 카드를 좀 더 쓴다 해도 자기한테 그렇게 큰 타격도 아니잖아. 대신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엄마가 요즘 얼마나 주변에 자랑을 하는 줄 알아? 며느리가 이거 해줬다. 며느리 덕분에 사람 사는 것 같다. 이 나이에 드디어 팔 잡혔다 하시면서 아주 웃음꽃이 피었어. 나 여태까지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거 많이 못 봤거든. 그래서 자기한테 고마운 것도 있고. 근데 자기가 카드 좀 더 썼다고 화내니까 나 너무 서운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카드 쓰려고 개수작 부린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남편 말에 설득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야박하게 굴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카드 돌려줬잖아. 고마워 자기야. 자기가 이렇게 카드 돌려준 거. 이거 진짜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 같아. 우리 살면서 서로 사랑만 하고 살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그렇게 뭔가 찜찜한 마음을 한켠에 두고 남편과 화해를 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그냥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고 맞춰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얼마 되지 않아 가면 속에 감춰진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 만나고 들어오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몸도 못 가누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온 남편은 신발만 겨우 벗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엎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대로 골아 떨어졌더라고요. 술에 취해 널브러진 사람을 제가 방까지 옮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겉옷이랑 양말만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남편 옷에서 술 냄새도 나지만 여자 향수 냄새가 물씬 나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여자 향수 냄새? 좀 의아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외투를 벗겼는데 안에 입고 있던 남편의 옷에는 여자 머리카락이 두어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염색이 되어 있고 파마까지 되어 있는 긴 머리칼. 그걸 보는 순간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설마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하고 근래에 카드 문제로 싸우기는 했으나 설마 남편이 딴짓을 하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고민 끝에 남편의 핸드폰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핸드폰 잠금은 안 되어 있는데 카톡은 잠금을 해놨더라고요. 카톡 잠금 비밀번호는 몰라서 못 들어갔고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일할 때 개인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통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되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통화 녹음 목록에 들어갔는데 녹음을 하나하나 들어보던 저는 충격적인 남편의 비밀을 모두 다 알게 되었죠. 첫 번째 충격적인 통화는 남편과 시동생이 한 통화였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남편더러 형 언제 오느냐고 형 올 때 형 카드로 기름 좀 넣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네 돈으로 넣으라고 하니까 시동생은 우리 회사는 실적제인데 아직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느니 기름 좀 공짜로 넣어주라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 양 사줄 거 좀 좋은 차 좀 사주지. 꼴랑 이거 사주냐?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 형수 돈 많은 거 진짜 맞아? 야, 원래 돈 많은 것들이 더 쪼자네. 나 진짜 그때 형수가 꼴랑 이거 사준다고 했을 때 그냥 안 받는다고 하려다가 말았잖아. 자기 차는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한테 겨우 이런 걸 사줘? 생각할수록 열받네. 거기다가 명의도 지 걸로 해놓고. 나도 더 좋은 걸 해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면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손이 엄청 작긴 해. 형 차는 안 바꿔? 나는 나중에 기회 봐서 바꿔달라고 해야지. 형 차도 내 차처럼 이런 거 바꿔주는 거 아니야? 그랬단 봐. 바로 이혼이지. 국산차 받으면 바로 이혼 갈겨버려. 하면서 낄낄거리는데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국산 승용차라고 해도 몇 천짜리인데 시동생한테 그 차를 해주는 게 쉬운 건가요? 그런데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겨우 이런 거 해줬다고 제 뒷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 말보다 더 충격인 건 남편의 말투였습니다. 저랑 있을 땐 세상 다정다감한 말투인데 자기 동생이랑 통화할 땐 무슨 제비 양아치 같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좋은 차로 안 바꿔주면 이혼을 갈겨버린다느니 그걸 농담이랍시고 낄낄거리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녹음도 들어봤습니다.
일 때문에 한 통화나 친구들과 가볍게 나눈 통화를 제외하고 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었죠. 아들, 나 이번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는데 너 얼마 보탤래? 저번에도 가셨잖아요. 저번에는 강원도였고 이번에는 제주도. 옷도 좀 사야 되고 용돈 좀 보내. 돈 없어요. 카드 있잖아. 정희가 너 쓰라고 다시 줬다며. 아, 엄마는 눈치가 없어요. 다시 받아도 초반에는 좀 안 쓰는 척 하다가 나중에 써야지. 그리고 그렇게 물 쓰듯이 쓰면 어떡해요. 뭘 물 쓰듯이 써. 최대한 자중하면서 썼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 하디? 걔는 참 속 좁다. 나이도 많은 거 가진 거는 돈밖에 없다고 해서 결혼시켰더만 영 볼품없네. 걔 진짜 돈 많이 버는 거 맞아? 아, 맞다니까. 걔네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다 넘기고 갔다니까. 근데 그거 조금 쓰는 거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구니? 나이 많아서 돈도 시원시원하게 쓰고 통도 큰 줄 알았더니 가만 보면 너무 좀스러워. 어쨌든 나 여행 갈 때 돈 필요하니까 돈은 좀 보내. 카드 현금 서비스를 좀 받던지. 알았어요. 어머님도 똑같았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저를 철저히 돈으로만 받더라고요. 남편도 애초에 저한테 돈 때문에 접근한 것 같았고요. 그런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서 접근을 한 걸까 싶었죠. 저는 그냥 후배 성미가 러닝 동호회에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간 거고 그 동호회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시시콜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걸 부유하게 과시하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후에 들은 녹음에서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즐기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저랑 결혼 전부터 그 여자랑 만나왔으니 그 여자가 저보다 먼저겠더라고요. 그 여자랑의 통화 내용도 있었고 애초에 그날도 그 여자랑 만나고 술 마시다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걸 들은 저는 그 어떤 통화 내용보다 더 크게, 더 세게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오늘 늦지 말고 와. 저번처럼 늦으면 나 그냥 간다. 일찍 갈게. 그때는 차가 너무 막혀서. 오늘 웬일로 늦게까지 있어도 되는 거야? 남편 해외 출장 갔어. 자기 남편은 맨날 출장이야. 출장 아니고 어디서 두 집 살림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 김에 확 정리하고 자기랑 살림 차리게. 나도 그렇게 할까? 됐어. 빵빵한 저금통이랑 같이 사는데 열심히 더 꺼내 먹어야지.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깐깐하고 돈이 잘 안 나와. 쓰긴 쓰는데 영. 그 언니가 원래 그래. 그래도 돈 많은 거 맞고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 팍팍 쓸 거니까 잘 좀 구슬려봐. 요즘은 그렇게 하기도 싫어. 정 떨어져. 언니한테 돈 받아서 나중에 사업도 할 거라며. 그때까지는 언니랑 잘 좀 지내. 알았어. 자기 말 들을게. 애초에 자기가 돈 많은 언니 있다고 붙여준 거잖아. 외로운 그 언니한테는 남자 붙여주고 돈 없는 자기한테는 확실한 저금통 붙여주고 일석이조지 뭐. 하며 웃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멍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후배인 성미였으니까요. 저한테 애초에 러닝 동호회를 가자고 했던 망설이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남편을 추천했던 바로 그 후배요. 그 후배가 사실은 저희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저에 대해 흘리고 붙여줬던 겁니다. 돈 많고 외로운 언니니까 잘해보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다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남편의 상간녀가 성미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애초에 남편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되고 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마음 같아선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남편 머리라도 찍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탕 발린 소리라더니 사실은 철저히 저를 속이고 이용한 거잖아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성미마저도.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인간들한테 이토록 처절한 배신을 당했구나. 눈물이 너무 흘러서 옆에서 끄끄거렸습니다. 남편은 잠에 빠져 제가 우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쿨쿨 자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당연히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철저히 준비해서 저 인간들을 내 인생에서 깨끗이 몰아내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바로 잘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알고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자기는 가사 전문이 아니니 잘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죠. 여태까지 쓴 것에 대해서도 다 청구를 하고 싶었지만 제 의지로 쓰라고 한 것이고 가족에게 쓴 것이라서 돌려받기는 힘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위자료 소송은 얼마든지 걸 수 있고 시동생에게 준 차도 애초에 제 명의라서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쓴 건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깨끗이 이혼하고 위자료는 제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남편 폰에 있던 통화 내역을 증거 삼아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짐을 싹 정리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통보했죠. 네 짐 싹 시댁으로 보냈으니 여기로 오지 말라고요. 제가 그동안 티 안 냈는데 갑자기 집에서 쫓아내니 남편도 몹시 놀란 것 같더군요. 저에게 전화해서 왜 이러느냐,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시댁에 보내지 말고 성미한테 보낼 걸 그랬나? 제 말에 성미라는 이름이 나오니 남편은 잠시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성미 누나한테 뭘 보낸다는 거야 갑자기? 근데 성미한텐 따로 보냈어. 상간소송 소장. 이제 받았으려나? 남편 출장 갔다가 다시 왔다고 했으니 남편이 받았을까 모르겠네. 못 받았으면 내가 직접 얘기해주고.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안 남편은 그제야 태도를 바꿔 빌더라고요. 여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 성미 누나랑 그냥 친하게 지낸 거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렇게 친하게 지내서 같이 호텔 가고 선물 주고 그랬나 보다. 이성미 그년도 똑같아. 너한테 애초에 나 붙여주고 지는 뒤에서 너랑 놀아나면서 단물만 뽑아먹었지. 더러운 것들. 인간도 아닌 것들. 여보, 자기야 일단 만나서 얘기하고. 나 너랑 안 만날 거야. 우리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소장에 변호사 사무실 전화 있거든? 할 말 있으면 그리로 해. 그리고 네 동생 차 당장 가지고 오고. 나 네가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외도까지 했다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든. 위자료 잘 준비해놔. 여보, 이건 아니지.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남편의 마지막 발악을 마지막으로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장을 다 보낸 상태였어요. 남편과 성미에게요. 당연히 시댁도 뒤집어졌고 성미도 불이 나게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언니, 이건 아니지. 언니가 다 오해한 거야. 네가 제일 나쁜 년이야. 너 애초에 일부러 김연아한테 나 붙인 거지. 여자 등쳐먹는 제비 새끼를 나한테 일부러. 나는 너를 정말 친한 후배이자 동생으로 아껴왔는데 어떻게 이러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연호가 좋은 남자인 것 같고 언니한테 관심이 있어 보여서. 닥쳐. 내가 다 아는데 끝까지. 너 여태까지 너네 남편 모르게 바람피고 다닌 거 내가 입 다물어 줬거든? 네 사생활이니까 참견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젠 아니지. 니네 남편 회사에 내가 좋은 선물 하나 보냈다. 뭐라고? 언니, 잠깐만. 제가 보낸 건 상간소송만이 아니었어요. 성미 남편 회사로 서류봉투를 하나 보냈는데 그 서류봉투 안에는 성미와 제가 나누었던 카톡 캡처들이 들어있었죠. 사실 성미는 제 남편 말고도 만나는 남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는 남자친구들, 동생들도 많았고 가볍게 만나는 남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걸 저한테 카톡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누구랑 호텔 왔다느니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여러 번이죠.
가정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몇 번 말도 했는데 어차피 우리 남편도 출장 핑계로 바람피고 다닌다면서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가정 사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대화 내용들 다 인쇄해서 성미 남편한테 보내버렸습니다. 현재 내 남편하고 바람나서 상간소송 걸었다는 내용도 함께요. 당연히 성미 집도 난리가 났겠죠. 시모도 저에게 전화해서 오해네 어쩌네 절절 매길래 그랬습니다. 어머니,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한테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현금 ATM기도 보였나 봐요. 제가 멍청하고 어리숙해서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만 당할랍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저 나이도 많고 돈 말고는 볼 것도 없다고 하셨죠? 저는 이혼할 테니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 구해서 재혼시키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어머님은 위자료 소송만이라도 취하해달라고 하시는데 여태까지 내 카드 쓴 것만 봐도 그 위자료는 제 돈 돌려주신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돈 없어서 변호사 선임도 못한다고 징징하더니 결국은 선임해서 법적으로 다퉜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도 맞고 외도한 것도 맞고 제 뒤통수 친 것도 다 맞는데 굳이 왜 돈 써서 변호사 사가며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다툼 끝에 결국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났고 저는 위자료 받고 이혼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미로부터도 위자료 받아냈는데 성미는 자기랑 개인적으로 나눈 카톡을 자기 남편한테 보냈다며 저를 고소했다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조사까지 받기는 했지만 상황을 참작받아서 별 문제 없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성미는 남편에게 바로 이혼을 당했다고 했고 성미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상간소송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남 이용해 먹고 등쳐먹으려고 하더니 줄줄이 소송당하고 꼬라지가 아주 우습게 됐더라고요. 저는 시동생에게 차도 돌려받았는데 시동생 하는 일도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어서 오히려 돈만 날리고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도 분할해서 내야 하고 밑빠진 독 같은 자기 집 생활비 낸다고 허덕인다고 하고 어머님도 결국 다시 일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며느리 뒀다고 신나서 돈 쓰고 즐기고 다니셨는데 결국 엔딩은 그 작은 전셋집에 식구들 옹기종기 모여 생활비 걱정하고 위자료 갚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돈으로만 봤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이성미. 결국 본인들이 저지른 죗값은 처절하게 돌려받은 것 같았죠.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다시 싱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가짐은 결혼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결혼 생활을 한번 해봤다 보니 오히려 미련도 없고 두 번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애초에 그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또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하고 행복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속 외로움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남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야무지고 씩씩하게 살겠다고 했던 할아버지의 당부를 떠올리면서 앞으로는 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